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이영방입니다. 이번 시간은 D-30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해설 시간입니다. 이번 시험은 실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점검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내배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설을 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냐 하는 것이죠. 옳은 걸 고르는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것이 사실 좋긴 합니다. 기억에 나지는 택지 중에서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공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는 있어요.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입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의 획지는 하나의 필지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 획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의 획지가 여러 개 필지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 하나에 여러 개 획지, 획지 하나에 여러 필지 가능하죠? 필지 획지 같을 수 있습니다.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공법상 규제는 존재할 수 있다고요.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입니다.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이다. 이건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입니다. 표준지입니다. 그래서 표준지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니을의 건부지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 이러면 됐는데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 이거는 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또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 이 부분은 빠지고요. 그거는 택지 개념입니다. 택지나 혹은 건축법에서 대지 개념이고요.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 중인 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니음의 일단지, 일단지는 일단의 토지를 줄여서 하는 말인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하면 좋은데 합병한 토지, 합병한이란 말은 빼야 됩니다. 합병한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한 개입니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갈까요? 자,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의 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성, 이게 인접성이거든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개발이익의 환수 근거가 된다. 인접성 맞습니다. 요거는 연결성이 인접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부증성은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장기적인 배려를 필연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요건 영속성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속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3번에 합병 분할의 가능성은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다. 요거는 토지를 합치고 나누는 이 가능성은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건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번째, 부동성으로 인해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게 하고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하며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이거는 부증성이죠. 부증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번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으므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게 하고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된다. 개별성이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 되는 거죠. 개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하나입니다. 3번 갈게요. 틀린 겁니다. 토지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1번의 부동산 활동은 3차원 공간 활동으로 농촌 지역에서 주로 지표 공간이 수평 공간입니다. 요거 수평 공간이에요. 그러면 지표 공간인 수평 공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 공간이 바로 지표 공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수평 공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고 도시 지역에서는 입체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1번 맞고요. 이번에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 지표면과 함께 공중 공간과 지하 공간을 구성합니다. 맞고요. 3번의 지표면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토지와 해면과의 분계는 최고 만조수의 분기점을 표준으로 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네 번째, 지하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까지 좋은데,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친다가 아니라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고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거란 말이죠. 5번에 공적 공중권은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항공기 통행권이나 전파의 발착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되는데 요거는 말이죠, 부동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부동산업이 아닌 건설업의 분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합니다. 5번 갑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겁니다. 1번의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말한다. 아니죠. 부동산의 수요는 유효 수요 개념이고요. 그리고 구입 능력과 구입 의사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제, 그러면 해당 아파트와 대체제는 뭐가 있을까요? 단독주택이죠. 그럼 단독주택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단독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 단독주택의 수요량이 늘고 아파트의 수요가 줄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즉 단독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는다. 그리고 아파트 수요가 준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따라서 2번은 맞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을 가격으로 잡으면 이쪽은 가격이든 양이든 무조건 대체제는 같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에 건축비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하락한 거죠. 이런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의 공급은 증가해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측으로 생산비 감소는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해야 합니다. 4번에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양이 증가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란 말은 비탄력적일수록이란 뜻이에요. 그럼 비크, 균형 가격은 크게, 따라서 균형 가격 하락폭은 커지고, 그리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비탄력적이니까요. 5번에 인구 증가로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균형 가격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입니다. 그 다음 6번으로 건너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함에 따라서 아파트 수요량은 7% 감소하고 아파트 공급량은 4%가 증가합니다.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3% 증가하고 아파트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관계는 무슨 제 관계냐? 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물었으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따져볼까요? 자,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습니다. 그럴 때 아파트의 수요량이 아니라 공급량입니다. 4% 증가합니다. 고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 0.8로 비탄력적이죠. 또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나요?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파트의 수요량은 7%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은 7%가 줄지만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이렇게 3%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과 연립주택의 수요량과의 관계를 따져야죠. 교차 탄력성이니까.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과의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래서 5%, 3%. 그러니까 여러분 0.6으로서 양의 값이니까 대체제. 따라서 비탄력적 대체제로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거는 구하라고 안 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됐죠? 이거 잘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7번입니다. 7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네요. 자, 이제 공급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양이 늘 텐데 탄력적이니까
균형 가격은 작게, 비크탄작이니까 작게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인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비탄력이니까 균형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작게 증가합니다. 2번은 맞습니다. 3번입니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고 양도 주는데 비탄력이니까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양은 작게 감소합니다. 4번입니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히 비탄력입니다. 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만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인 거죠. 그래 균형 가격만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5번입니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입니다. 수평선이죠. 그럼 완탄일 때는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2가 되고 아파트 수요의 소득 탄력성 0.6, 아파트 수요의 단독주택에 대한 교차 탄력성 0.8, 소비자들의 소득은 5% 증가한다고 하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할 경우 전체 아파트 수요량이 1% 감소하려면 단독주택 가격은 몇 퍼센트 상승해야 될까?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탄력성 3개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만약에 이렇게 3개를 놓고 여기에 주어진 대로 가격이 5% 상승 쓰고 1.2 쓰고 그 다음에 소득 5% 증가 쓰고 0.6 쓰고 그러면서 여기 가로놓기 채워넣기 해보세요. 이래 곱해주면 여기에 6%가 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서 3%가 0.6에 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수요량이 1% 줄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1% 감소하니까 여러분 3이 늘고 6이 줄었으니까 3%가 준다고. 그런데 1%가 감소하려면 여기서 2%가 늘어야지. 그죠? 그리고 0.8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값이 X값이 2.5% 상승 이런 식으로 구하면요. 시간 진짜 많이 걸려요.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푸시면서 이렇게 푸신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풀지 마세요. 그러면 탄력성 3개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2개를 곱해주면 아파트 수요량이죠. 가가.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하고 곱해주면 소소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되는 거죠. 이러면 오피스텔의 가격이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여러분 교교하고 아파트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탄력성은 가가 소소 교교인데 이것만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가가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소소 더하기 교교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럼 단독주택의 가격 변화율을 물었으니까 나머지 가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플러스 소소는 빼기 이렇게 그리고 단독주택의 가격 변화율 놔두고 나머지 교차 탄력성 밑으로 보내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 그리고 가가 해서 가가 곱해주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해요. 6. 그거 소소하세요. 소소. 3.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 빼기 3. 그럼 2%가 되죠. 그리고 교차 탄력성 값은 0.8. 이것만 계산하면 바로 2.5%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수요량 변화율 갖다 주고 마이너스 1 딱 보자마자 쓰고 그 다음에 소소 곱해줍니다. 6. 그 다음에 교교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3.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했더니 2가 나오더라. 그리고 교차 탄력성 값이 0.8 이렇게. 그러면 이 값만 계산해주면 2.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5가 나오면 2.5%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연습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유형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탄력성 3가지 묻는 문제 이미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9번 가요. 9번입니다. 거미집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공급량은 일정한 생산기간이 경과한 후라야만 변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죠. 1번 맞습니다. 2번 미래의 공급 결정은 현재 가격에만 의존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것도 맞죠. 세 번째, 가격 변동에 대한 공급의 시차를 고려하여 그 일시적인 균형의 변동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한 동태 모형입니다. 이것도 맞죠.
네 번째 갑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공곡선 기울기의 절대값하고 비교할 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공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대요. 얘보다 얘가 이렇게 작대요. 그럼 탄력성은 반대라고요. 그럼 한 대에서 탄력성은 반대면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 탄력성이 크니까 공탄발, 따라서 가격과 수요량은 진동하면서 균형에서 멀어진다고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균형으로부터 이탈하고 발산한다.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반대로 탄력성은 이놈의 반대니까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반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꼭 유념하시고, 5번의 거미줄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에 더욱 잘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10번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 장소를 말한다. 괜찮죠? 뭐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전국 시장성, 표준화성의 특성을 갖는다. 아니고 전국 시장이 아니라 지역 시장 내지는 부분 시장입니다. 그리고 표준화성이 아니라 비표준화성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라 그 말입니다. 4번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을 늘려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의 왜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고 해야 됩니다. 5번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위치, 규모, 용도 등에 따른 부분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으로 갈까요? 옳은 것은 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통해 정상 이상의 수익, 여기서 정상 이상의 수익이란 말을 관행적으로 표현해 보면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란 뜻이에요. 이게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거를 이상자가 붙었으니까 정상이윤 플러스 초과이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 이상의 수익, 말하자면 초과이윤을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말하자면 초과이윤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죠. 과거의 정보 갖고 초과이윤 못 얻습니다. 없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라는 얘기죠. 2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 가치에 반영된다. 이건 강성이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얘기입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이야기거든요. 3번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죠. 4번의 완전 경쟁 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인 시장만 존재한다. 따라서 맞습니다. 완전 경쟁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강성 효율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그런 점에서 완전 경쟁과 강성이 부합되는 면이 많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5번의 경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며 할당이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불완전 경쟁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4번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12번으로 건너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걸 고르래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그리고 뭐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갖고 마샬의 준지대죠. 그리고 두 번째,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단기간 일시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입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개량 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도 여기에 해당되죠. 또한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전부 마샬의 준지대설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13번 건너갈까요? 자, 이제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3km, B도시로부터 5km 떨어져 있습니다. 각 도시의 인구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작년에 비해 금년에 C도시로부터 B도시의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증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고 C도시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해설에 저것을 확률 방식, 우리가 이제 보통 허프의 모형을 이야기할 때 설명하는 확률 방식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요거는 비율 방식, 레일리의 모형을 설명하는 비율 방식으로 한번 해설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해설지의 해설은 비율 방식으로 돼 있지 않고 확률 방식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렇게 비율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이고 이게 금년입니다. 그럼 작년은 A도시 18,000명, B도시 5만 명. 금년은 A도시는 똑같이 18,000명, B도시 75,000명. 근데 C도시는 2만 명이 든 게 3만 명으로 1만 명 증가했어요. 그럼 이대로 놓고 작년에 B도시에 대한 A도시 구매 지향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A도시 인구는 18,000이고 B도시 인구는 5만 명이라 그랬고 A까지의 거리는 3km, B까지의 거리는 5km라 했으니 그것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의 경우를 약분을 하는 거죠. 이걸 약분을 합니다. 그럼 약분을 해서 이걸 나눠주게 되면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쭉 약분을 해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까지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앞부분에서요 2, 9, 18이고요. 요 앞에 곱해줘 보세요. 따라서 이렇게 곱해주면 25가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25분의 이렇게 9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약분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앞에 거는 그 뒷부분입니다. 3분의 5인데 제곱을 하면 9분의 25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지우고 또 얘도 이렇게 약분하면 1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1분의 1이면 반반이겠죠. 따라서 반반, 그러니까 A 대 B의 비율이 반반인데 A 도시 인구가 2만 명인데 따라서 반반이니까 1만 명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년의 B도시에 대한 구매 지향 비율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똑같고요. 자, A도시 인구는 똑같이 18,000명인데 B도시 인구만 75,000으로 늘었어요. 거리는 똑같고요. 그러면 앞에 부분의 경우는요 이제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만 하면 나눠주게 되면 여러분 저기는 6이 되고 여기는 25가 되니까 25분의 6이 되고 뒤에는 똑같이요 9분의 똑같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요. 그러면 여기 9분의 6이죠. 9분의 6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A 대 B의 비율을 따질까요? A 대 B의 비율은 2 대 3이란 말이에요. 그럼 A로 가는 비율은요 둘이 합쳐 5잖아요. 5분의 2만큼 A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만 명 곱하기 5분의 2 다시요. A로 가는 비율은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이렇게 3만 명 곱하기 5분의 2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6만 명을 5로 나눈 거죠. 또요 B로 가는 비율은요 똑같이 5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만 명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9만 명을 5로 나누니까 18,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B도시가 얼마만큼 증가했나를 물은 거죠. 이렇게. 그럼 10,000명에서 18,000으로 8,000명이 증가했죠. 그래서 B도시 증가는 10,000명에서 18,000명으로 8천만 원 증가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와 같이 할 수 있냐면 똑같은 문제에서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걸 써놨지만 그렇게 쓸 거 없고 뒷부분은 똑같아요. 앞부분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뒷부분은 똑같이 9분의 25가 똑같고 앞쪽만 25분의 9에서 25분의 6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딱 아시면 비율을 갖고 따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해설처럼 유인력을 갖고 구해도 돼요. A로 가는 유인력, B의 유인력. 그래서 A로 가는 비율, B로 가는 비율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구해도 되고 해설처럼 구해도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8,000명 증가라고 되어 있는 1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하는 겁니다. 13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고요. 이제 14번으로 건너갈까요? 자, 14번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이제 기억입니다.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지을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을 가지고 설명했다. 저 니은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다차원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집적 지향성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의 하나로 본다. 요거는 다 핵심 이론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니을입니다. 니을은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요거는 다핵심 이론에 관한 이야기고요. 니을은 다핵심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도시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는 건데요. 이때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핵으로 발전하는데 그렇다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마다 각각의 핵으로 발전해서 다핵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을 맞는 얘기인데요. 이거 잘못 이해하셔서 이거 통합입니다. 통합됨에 따라서 쭉 읽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핵으로 발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음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 및 인구 밀도가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건 선형 이론이 아니고요.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 정답 3번, 15번으로 건너갈까요? 15번입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1번의 외부 효과란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래 당사자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말한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죠. 그리고 시장을 통한 겁니까? 통하지 않은 겁니까? 통하지 않은 거죠. 이거 시장 메커니즘은 다른 말로 시장 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가 아니라 통하지 않고 자, 두 번째 부의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손해입니다. 부의 외부 효과의 키워드 손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외부 경제가 아니라 외부 불경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시장 생산량이 부의 외부 효과는 과다 생산, 종소부대 따라서 부의 외부 효과는 과다 생산이죠. 많은 과다 생산입니다. 네 번째 정의 외부 효과는 소비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게 맞죠.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5번 갑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경감의 정책이 필요하다. 부의 외부 효과는 보조금 지급, 조세 경감 정책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정외부 효과에서 나타나는 정책인 거죠. 부의 외부 효과는요, 조세를 부과하고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6번 건너갈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와 근거 법률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에 근거를 합니다. 건너뛸까요? 거민계약서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하고요.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는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령입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제는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3번을 정답으로 하셔서 근거가 되는 법률 정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만큼은 좀 체킹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17번에서 여러분 이렇게요.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죠. 그런데 수요 곡선은 함수가 QD는 500-4P, 공급 곡선은 QS는 -100 플러스 2P라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20원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 상한을 설정한다면 초과 수요의 크기는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임대료고 다니는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점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균형점에서 균형 임대료가 나오면 그거보다 20원 낮은 금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균형 임대료를 구하려면 함수 두 개를 나란히 놓읍시다.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나란히 두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균형 가격, 균형량을 금방 찾는 방법은 이 두 개를 각겨 놓고 이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라. 그리고 이쪽은 다른 부호니까 다른 부분은 더하는데 부호는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더하라. 따라서 6P는 이퀄, 이게 이퀄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쪽은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다른 부호일 땐 더하고 같은 부호일 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라. 다른 부호니까 더합니다. 이 P는 600 이렇게. P는 300, P는 100 참. 6P는 600이니까 P는 100. 그리고 P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00이 되니까 빼내면 Q 역시도 100입니다. 그 상태에서 P가 100인데 20원 낮은 금액입니다. 그럼 80원으로 규제를 하겠죠. 균형 가격보다 20원 낮게 규제했으니까 따라서 80원을 수요함수나 공급함수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함수에 80원 대입하고 공급함수에 80원을 각각 대입하면 먼저 500 빼기 4 곱하기 80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20을 빼내는 겁니다. 그러면 18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급함수에도 8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160을 160 더하기 100이니까 따라서 6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만큼이 초과 수요니까 120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120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는 시험 문제가 균형 가격도 구하고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규제하면서 초과 수익 얼마인지를 묻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습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연습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1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으로 건너갑니다. 18번 모의고사. 자,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재산세 부과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은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이렇습니다. 비크탄작은 조세 부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은 크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비크탄작을 조세 부담에 적용하면 비크탄작 비탄력일수록 조세 부담 크다. 탄작 탄력적일수록 작다인데 여러분 자원 배분의 왜곡과 사회적 손실은 이렇게 사회적 손실은 반대로 기억하십시오. 반대. 그래서 여러분 비작탄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재산세 부과로 인한 자원 배분 왜곡은 적어진다. 비탄력일수록 아까 비탄력일수록 조세 부담은 커지지만 자원 배분 왜곡은 적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번은 맞다. 요거 1번 맞습니다. 자, 그런데 5번도 한번 볼까요?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는데 세금 부과에 의한 사회적 생손실도 반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작탄크가 되니까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얘는 작아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갈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니, 비탄력적인 쪽이 비크 탄작이란 말이에요. 조세 부담은 비탄력적인 쪽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자 부담이 더 커요. 그래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조세 부담이 더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조세 부담은 비크 탄작으로 기억하시고 자원 배분의 왜곡과 사회적 손실은 반대로 비작 탄크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크 탄작만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뒤집으세요. 세 번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입니다.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4번에 임대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히 비탄력적입니다. 수직선이죠. 이 상태에서 조세가 부과되면 재산세는 누가 다 부담하면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귀착된다. 임대인에게 귀착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 곡선은 변하지 않으니까 따지지 마시고 세금 부과에 의한 사회적 생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집니다. 비작이 되는 거예요. 비크탄작의 반대니까 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1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19번 건너갑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1번의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번은 맞는 얘기죠. 2번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의 근거를 두고 있죠.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여러분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 이겁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전매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여러분 민간 택지든 공공택지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역시 맞고요. 5번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해야 되겠죠.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5번이 정답이겠죠. 내가 분양을 받거나 산 다음에 바로 되파는 걸 전매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강화를 해야지 완화하면 사서 바로 되팔기 때문에 투기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0번으로 건너갈까요? 20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의 하나입니다. 이 투자론과 관련해서 잘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우리 총자본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차감하여 정의 수익률이 나오면 그때 정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잘못된 거죠. 우리는 정의 지렛대효과, 부의 지렛대효과, 영의 지렛대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고, 그다음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고, 영의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정의 지렛대 효과의 순서는요, 이게 지총이 순서예요. 지, 총, 이의 순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지는 지분 수익률, 총은 총자본 수익률, 이는 이자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총이가 반대로 돼 있다. 지총이가 반대다. 이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죠. 그런데 지총이가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영의 지렛대 효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의 지렛대 효과는 이게 크게 이게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분 수익률에서 총자본 수익률을 뺀 값이 플러스가 나와야지. 그래야 정의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때요? 총에서 지를 뺐는데 플러스가 나온단 말은 총이 더 크다는 뜻이죠. 그럼 부의 지렛대 효과죠. 부의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두고 놔두려면 이게 부의 레버리지가 되고요. 뒤쪽을 그대로 살리고 문장을 바로 잡으려면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서 지분 수익률에서 총자본 수익률을 차감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정의 레버리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니은입니다.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날 때 차입 이자율의 변화가 없을 경우 부채 비율이 감소하면 지분 수익률도 줄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지분 수익률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다. 그 다음에 디귿의 부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하락함에 따라서 정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는 유일한 길은 이자율이 아주 낮아지는 방안이에요. 이자율이 아주 낮아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자율이 아주 낮아지면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지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렇게 순서가 앞에 지총이 순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 레버리지로 바뀔 수 있다. 3번은 맞습니다. 디귿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자율 변화 말고 부채 비율의 변화는 부가 정으로 바뀌거나 부가 정이 부로 바뀌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의 변화로 얘가 바뀌진 않는다. 그러나 이자율이 아주 낮아지게 되면 얘가 얘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을에 차입 이자율과 부채 비율 모두 변한다면 총자본 수익률도 변할 수 있다. 총자본 수익률은요, 분모가 총투자액이고 분자가 총자본 수익인데 여러분 총자본 수익이나 총투자액이나 이자율이나 부채 비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바뀌거나 부채 비율이 바뀐다고 해서 총자본 수익률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한다고 해도 얘는 변할 수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을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형의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내용 잘 체킹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20번 같은 류 틀리지 않도록 반복 연습해 주십시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